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2019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회 검정고시 1회 우리가 한국사 시험 보셨죠? 다들 잘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높은 점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검정고시 이 시험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됐죠. 예전에는 과락이 있었는데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이 과락이 있게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도 어려운 과목들 잘 못하는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으면서 점수를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아마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 한국사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다른 그 시험보다도 좀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공부하셨던 그런 수험생분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마 정말 고득점 나오지 않았을까, 편하게. 그래서 심화 문제라든가 좀 약간 이거 까다롭지 않을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푸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즐겁게 시험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특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만점도 많이 나오셨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많이 드시네요. 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려운 과목들, 또 점수를 잃어버리는, 까먹는 과목들, 이 한국사가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1번부터 기출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 경제력을 상징한대요.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다. 그럼 청동기 시대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 만주와 한반도에. 즉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영역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인돌이다라는 거죠. 고인돌.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셔야 되겠다. 이 돌멩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권력의 크기가 큰 것이죠. 그렇죠? 가락바퀴는 이제 신석기 시대 때에 뭐 하는 유물이죠? 의복 생활을 하는 그런 유물이죠. 그 다음에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때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도 역시 이제 신석기 시대 때의 아주 유명한 도구죠.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나라는 기억, 남자. 2번 문제에 그 남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 화면을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요 문제의 그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만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 환원과 웅녀가 결혼해서 당군왕검을 낳았어.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당군왕검이 기억을 세웠대. 기억. 환원과 웅녀가 결혼해서 기억. 당군왕검. 바로 어디입니까? 고조선이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틀리신 분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요 당군왕검의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여기에 재정 일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였죠. 이제 단군이 제사장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왕검이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일치를 의미한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만의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단골입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 천군. 하늘에 제사 지낸다.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담노, 소경, 그 다음에 소도, 사출도 이렇게 있는데 소도죠, 소도. 소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 소도의 의미,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을 어귀 같은 데에
이렇게 좀 입구에 높게 그 솟아져 있는 이런 어떤 그 나무 또 이런 어떤 경계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솥대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요 비슷한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소도라는 것은 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군 왕검을 놓고 봤을 때 재정일치라고 그랬죠. 반대로 이 소도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재정 분리다라는 겁니다. 분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담론은 뭐예요? 담론은 백제의 누구? 무령왕 때에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이 담론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굴 파견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22개의 담로가 있었고요. 자, 소경은 어떤 작은 수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경, 작은 수도. 그래서 특히 신라에서 나타나는데 신라가 그 뭐예요? 수도 경주, 금성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쪽에 치우쳐 있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요지에 수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소경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출도를 거느려 다스렸다. 이거는 이제 부여에서 나타나는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부여의 귀족들 마가우가 저가 이 가짜 들어가는 그 귀족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좀 다스려라 이렇게 했던 지역이 바로 사출도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6세기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자 6세기 지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화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갖다 넣을까 하다가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도를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직접 그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지도 그리느라고 세월 다 가면 안 되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어느 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어요? 바로 이 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더라라는 거였죠. 이 나라의 영토. 여기 빗금친 요 동네. 여기가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예요. 몇 세기? 6세기의 신라의 전성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 때 가장 잘 나갔던 신라의 왕 누굽니까? 신라를 진흥시켰죠. 엄청나게 진흥시켰죠. 그래서 진흥왕이죠.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다라는 겁니다. 자, 소수리망의 율령반포. 소수리망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리망의 율령반포는 바로 이제 4세기 후반에 들어서 했던 것이고, 그 소수리망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누가 나타났어요? 그 정복군주가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광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도 역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 갔던 임금이고, 그 다음에 근고왕 이렇게 돼 있대. 근고왕 아니죠? 초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초고왕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4세기인데 4세기 중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 이전에 전성기의 순서를 본다면 백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신라예요. 요 순서. 그 백제는 어느 임금 때? 여기 나와 있는 근초고왕 때. 근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 시절에.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이다라는 거죠. 진흥왕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영 간의 담판의 내용의 일부다. 이 담판의 결과로 고려가 획득한 지역은 소손영.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왔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손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희가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압록강 근처도 우리의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자, 소손영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그렇죠. 그래서 고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게 1차 침입이죠.
거란의 1차 침입이죠.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때 고려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이 서희를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외교 담판가죠. 그래서 서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외교 딱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료 같은 거 보게 되면 오히려 소선영을 혼냈다. 그래서 뭐 소선영이 거기에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희 얘기를 들어줬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구려의 후예다. 그래서 고려라고 이름을 이름을 붙인 거다. 그 압록강은 우리 땅인데 누가 차지하고 있다? 여진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너네들과 국교를 맺고 싶어도 얘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진을 쫓아내주면 당신들하고 국교를 맺어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일석이조죠. 그래서 소순영이 알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을 몰라 쳐주고 얘네들이 몰려 쳐주고 그 다음에 국교를 하면서 땅도 줍니다. 그 땅이 바로 뭐예요? 강동 6주다라는 겁니다. 강동 6주. 그러면 이것도 검정고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 지도를 그냥 대충 그리지 않고, 그렇죠? 뭐 사실 이것도 대충 그린 건데,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강동 6주다. 강동쪽이죠. 강동쪽. 이게 이제 백두산이죠.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동쪽에 6개의 동네입니다. 이게 강동 6주예요. 강동 6주. 그래서 이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그래서 압록강 도련님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이 강동 6주예요. 그러면 이건 거란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북구성은 또 뭐냐? 이후에 여진이 강성합니다. 그래서 윤관이 여진을 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별무반을 만들었죠.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쳐내고 요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았어요. 이게 동북구성이에요. 우리나라 동쪽 북쪽에 있다. 나중에 반환하지만.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죠. 바로 여기가 대동강이에요. 여기 나왔다가 살짝 들어간 요 부분에 시작되는 게 대동강이죠. 그리고 왕건이 뭐 해가지고 북진 정책을 해가지고 땅을 좀 넓혔죠. 청천강 유역까지. 청천강이 바로 여기 쑥 들어간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겠지만은, 자, 그러면 처인성은 뭐냐? 처인성은 오늘날의 용인이죠. 용인. 에버랜드 있는데 용인.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었죠. 예, 몽골 애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몽골 장수 살리타가 죽었어요. 살리타가 죽었습니다. 김윤우가 이끄는 부대에게 살리타가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사군 육지는 조선의 세종 때 여진을 방비하기 위해서 압록강 지역에다가 4군, 이쪽 지역에다가 4군, 그 다음에 여기 두만강 지역에다가 6진. 그래서 4군 지역은 최윤덕, 6진 지역은 누구? 김종서. 가수 이름하고 똑같죠. 겨울비, 그죠? 이렇게 했던 지역이 바로 4군 6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강동 6주를 획득하겠다. 자, 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지 제도는 보겠습니다.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분명히 딱 나와 있어요. 권문세족. 그럼 어느 시대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 결과 신진 4부, 여기 대자가 빠졌죠. 신진 4대부의 경제 기반을 확립한다. 고려 말에 몽골에 빌부터 먹었던 친원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강탈을 했습니다. 딱 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이 토지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타난 군주가 맨 처음엔 누구였어요? 공민왕이었죠.
이 공민왕이 뭐를 했습니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두었어요. 누굴 시켜가지고 신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구를 만드는데 공민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바람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딱 장악해 위화도 회군으로. 그러면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던 데에 도와주었던 세력들 누구? 신진 4대부들. 얘네들에게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럼 뭘로 해줘야 돼요? 경제 기반, 돈 줘야 되죠. 당시에 돈이 뭐예요? 바로 토지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인 전시과 제도라고 하죠. 전시과 제도는 뭘 주는 거예요? 땅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도 주는 거예요? 씨도 주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산이에요. 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즉 땔감, 연료죠, 연료. 이걸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안 준다. 그럼 거꾸로 하면 뭐다? 과전이다. 그래서 과전법. 조선시대에 1391년도, 1392년도가 조선이 건국하는 해잖아요. 그 바로 전에 이걸 했습니다. 고려 말에. 그러나 조선시대의 아주 기본적인 토지제도다. 과전법이다. 자, 그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급은 뭐예요? 노급은 신라시대 때 귀족에게 주었던 거죠. 귀족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에게 뭐와 뭐를 주는 거였어요? 수조권하고 노동력 징발권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국을 다 통일하고 그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특히 진골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뺐습니까? 이거를 박탈해 버렸어요. 너희들 함부로 백성들 데려다가 일시키지 마.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이 관료전이었죠. 이것만 주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 자, 정전은 뭐예요? 정전은 가장 통일신라의 왕권이 제일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는 뭐예요? 수조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였어요? 소유권을 주는 거였어요. 성덕왕 때가 제일 높아, 왕권이. 그래서 성덕왕이 죽고 나서 이 왕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종을 만들잖아요. 그 종이 바로 뭐예요? 성덕대왕 신종이죠. 예, 뭐라고 불렀어요? 에밀레종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분전은 뭐냐면, 요게 좀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유 역분전도 나왔네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역분전이라는 건 역할을 분담해서 뭘 준다? 토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뭔 역할? 나라 세우는데 네가 얼만큼 공을 했느냐. 와, 너는 큰 공을 세웠구나. 너는 작은 공을 세웠구나.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토지. 즉 공신들에게 토지를 주었던 것이죠. 공신들에게. 자, 이것이 나중에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근본이 되는 전시과의 전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7번.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기역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고 왕을 황제로 정하고 금을 정발할 것을 주장했다. 서경천도죠. 그 다음에 황제로 칭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칭제, 건원이라고 합니다. 건원이 연호를 세우는 거예요. 연호는 원래 중국만 세울 수가 있는데 자주성의 어떤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금국을 정벌한다. 누굽니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서경천도운동. 네. 근데 이 서경천도운동이 누구의 반대에? 개경파의 반대. 개경파의 반대에 의해서, 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죠. 이 사람의 반대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예,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민족 역사 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역사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북진 정책이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인물도 알아보겠습니다. 복시는 누굽니까? 복시는 누구예요? 복시는 백제가 망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부흥운동. 제가 이것도 부흥운동 할 때 요거 생각해 두시라고 그랬죠? 고구려의 부흥운동만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암기팁 알려드렸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고구려의 부흥운동.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기억나실 겁니다. 검모잠, 안승, 고연무, 고구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보고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정중부는 누구예요? 정중부는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할 때에 집권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묘청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방의 기역교육기관과 니은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림이에요. 사림. 원래 이 사림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죠. 그래서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뭐 정몽주라든가 길제 이 사람들이 후예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자기들이 책만 읽습니다. 책만 읽는 선비다 해서 수풀에 갇혀가지고 사림 한자를 이렇게 썼던 것이죠. 사화 네 차례의 사화가 있었죠. 무갑, 기을,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사화 사림이 화를 입었습니다. 누구한테? 훈구 세력한테. 훈구 세력한테. 이 훈구는 훈장받았다 해서 훈구 세력이죠. 기득권 계층이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화를 입었어요. 그런데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이것 때문에 16세기 중반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중반 이후에. 그럼 요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서원과 향약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서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책 서자죠. 책 보는 곳이에요. 이게 책 보는 곳이에요. 향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렇죠? 뭐 도덕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똥떡 시간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서원이 책 보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서원에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작전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사교육도 합니다. 사교육. 예, 사교육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재가 막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원래 최초의 서원이 그 백운동 서원이잖아요. 주세붕에. 근데 이황 선생님이 건의를 했어요. 이 서원에 표창을 내려주셔서 전하. 그래가지고 이 서원에 백운동 서원에 이 당시의 국왕이 뭐를 내립니까? 간판을 내려줘요. 그 간판을 딱 자기가 써가지고 그래서 소수서원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불렀어요. 간판, 액자를 하사했다. 그럼 액자만 덩그러니 줍니까? 아니죠. 뭐도 줘요? 토지도 주고요. 노비도 주고요. 그 다음에 면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서원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향약은 왜 사림이 자기 지방에서 그 어떤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느냐. 향약의 내용, 4대 규약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과실상규라는 그런 게 있죠. 안 좋은 일은 서로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규제한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리 지켜라라는 거예요. 의리 없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필요 없다. 어떻게 본다면 그 고을 수령보다도 사림이 더 영향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지역을 세력을 키워나가는 기반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자, 국학은 뭐예요? 국학은 학교잖아요. 학교. 그죠? 예, 학교. 그래서 신라시대 때에 만들어진 학교고요. 국립대학이고, 경당은 장수왕이 지방에 세웠던 학교고, 요 태학은 뭐예요? 소수림왕이 중앙에 세웠던 학교고요. 그 다음에 경당 아까 있고, 서원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술품은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문방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 분청사기, 나전칠기, 상감청자, 청합기자. 요 문제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 강의에서 이 도자기의 순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드렸어요. 무신집권기 때의 상감청자가 유행했죠. 무신집권기 때. 왜냐하면 고려 중반기 이 상감청자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치 생활 그것을 반영하는 바람에 상감청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집권기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이 유행합니까? 어떤 것이 이쪽에 나와 있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게 되죠. 분청사기, 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뿌려 가지고 푸른 붓을 내게 하는 그런 도자기예요. 이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백자가 유행입니다. 순수백자. 16세기 때. 순수백자. 왜 순수백자? 이때에 누가 이 지배층이에요? 조선의 지배층이죠. 사림이죠. 자기네들은 고고한 선비야, 청렴한 성비야. 그래서 아주 순수한 백자. 자기네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백자가 유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에 이 청아백자가 유명합니다. 백자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여기서 좀 아름다운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놓는 청아백자. 그러니까 백자로 가게 되면은 좀 소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청자라든가 이런 상감청자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만드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백자로 가게 되면은 좀 소박하다고 보면, 소박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 싸다란 얘기죠. 그래서 청아백자가 유행했다. 참고로 이 청아백자 쭉 보니까 매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 그래서 매중문이에요. 매중문. 그러니까 이름 붙일 때 매중문, 매화, 그 다음에 대나무. 청아백자, 매중문, 항아리라고 합니다. 항아리. 참고로 그냥 알아주세요. 이건 몰라주셔도 되고. 네. 청아백자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신학자들이 주장한 사회개혁의 공통점은 유영원 균전론, 이익한전론, 정약용 여전론.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정의유 이렇게 했죠. 정의유. 약간 촌스럽죠? 정의유. 중농학파입니다. 중농학파와 비교가 되는 건 중상학파죠.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던 중상학파. 그래서 얘네들은 좀 도시의 분위기가 아니라 시골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촌스럽게 정의유. 그래서 중농학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잘 몰라도 얘만 그냥 탁 찍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유영원의 균전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 균등하게.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하자. 그런데 다 똑같이 나눠주자? 아니다. 신분에 따라서 뭐 양반이면 양반, 그 다음에 중인이면 중인, 그 다음에 상인이면 상인,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즉 같은 신분 내에서는 균등하게. 자, 그 다음에 이게 한전론은 바로 뭐냐? 이게 한전론은 이익을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부동산 투기,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살기 너무 없으니까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하고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도 다 팔아먹습니다. 아주 헐값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팔아먹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영원히 팔지 못하는 땅, 영업전을 지정해 두는 겁니다.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땅. 그래서 땅이 요만큼 있으면 요 정도는 영업전으로 해가지고 이 땅은 절대 팔 수가 없어. 백성들의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던 것이고, 자, 정량의 여전론은 어떻게? 여러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서 다 같이 일하고 거기에 나온 생산물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고 세금도 내고, 이것이 여전론이죠.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예, 물론 뭐 1번, 3번, 4번 이런 것도 뭐 주장을 합니다만, 이 특히 중농학파들은 어떤 제도의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요? 네, 토지제도의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의 신분계층은 아주 친절하게 여기 공명첩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강의에서 제가 이름 쓰는 데가 비어 있어요. 볼까요? 이름 쓰는 데가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예, 삼는다라는 겁니다. 교지. 그러니까 임금이 내린 문서예요. 명령서예요. 임명장이에요. 예, 임명장. 예, 이 사람을 뭘로 삼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관리 임명장이에요.
관리 임명장인데 왜 이름이 비어져 있어요? 왜 이름이 비어져 있어요? 돈 갖다 바쳐라라는 거죠. 돈 갖다 바쳐라. 돈 갖다 바치면 여기다가 바로 이름 써준다라는 얘기죠. 이 공명첩이 제일 유행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세도 정치 시기죠. 순조, 헌종, 철종, 그죠?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 1800년도에서 정조가 죽었잖아요. 그죠? 1863년까지 요 기기. 그래서 세도정치 가문, 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가문들한테 뭘 갖다 줘? 돈을 갖다 주는 공명첩. 그럼 이거 갖다 주면 뭐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뭐 되고 싶어서? 양반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들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시대의 신분 계층은 양반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양반의 신분 계층이 70% 이상 높아져요. 많아져요. 너도 나도 양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양반이 아니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뿐이 양반이죠. 예, 양반. 양반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공명첩. 예. 조선 후기 때의 부정부패의 어떤 증거죠, 증거. 정답 2번. 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도는 김종호가 제작하였다. 김종호가 제작하였다. 주요 시설물 표시에 기호를 사용하였다. 도로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뭐 그냥 대동여지도. 택리지는 뭐죠? 택리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중환이죠. 조선 후기 때의 어중환이 아니라 이중환의 택리지. 무슨 책이냐? 지리책. 그죠? 그래서 종합 백과사전식의 지리서죠. 자, 팔도도는 이회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조선 초기 때의 태종 때 있었습니다. 태종 때. 이 팔도도와 같이 연관해서 이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그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대국도 지도 있죠. 이 지도 보시면은 뭐 중국 이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이만큼 그리고 일본 요만큼 그리고 이렇게 했던 지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돼 있죠. 자, 요 지도 내에 우리나라만 조선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했던 것이 팔도도예요. 그 다음에 동국 지도는 정상기가 제작한 조선 후기의 지도죠. 여기에 최초로 뭘 사용했다? 축척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의 일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강화도 조약 몇 년도입니까? 1876년도죠. 조일 정식 명칭이 조일 수호 조규예요. 조일 수호 조규.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 관계없고 척화비의 건립의 배경이 되었다. 척화비의 건립의 배경이 됐던 것은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871년도에 미국 함대가 쳐들어왔던 신미양요. 그래서 미국 함대를 물리치면서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건립을 했었죠.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이 화척을 주장하는 거,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길이다. 그죠? 금난정권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 자, 금난정권 폐지는 누가 있습니까? 정조가 있었죠. 예, 정조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치해법권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렇죠, 이거죠. 치해법권. 여기서 말하는 치해법권은 어떤 걸 얘기해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일본국 인민이 조선에서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서 심리와 판결한다. 이게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다툼을 해가지고 범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내야 되고 조선 사람 우리나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인 별기군 창설, 신식군인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은 구식군인의 불만. 네, 별기군 창설했어요. 아까 이제 나왔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고종이
너도 나도 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식군대도 만들자, 별기군. 근데 90군대 급료를 안 줘. 무려 얼마 동안? 13개월 동안 급료를 안 줘. 그래서 급료를 달라. 당신 이제 곡식으로 줬는데 거기에 모래도 섞여 있고 쌀 겨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래서 90군인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도에? 임5년도에. 그래서 1882년도. 그래서 이모군란이다라는 거였죠. 자,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이후에 거처를 옮긴 것이죠. 거처를 옮겼어요.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896년도에 있었고요.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이 이제 수세에 몰렸던 천연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근데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친러 세력이 등장했어요. 약이 오른 일본이 누구를?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이게 을미사변이죠. 1895년도에. 자, 정미의병은 1907년도에 일본 애들이 뭐를 했습니까?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죠. 이른바 무슨 정치? 차관 정치. 장관 밑에 차관들을 전부 다 일본인을 둡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군대 필요 없지? 그러면서 군대 해산을 했죠. 이 군대 해산해가지고 해산된 군인들이 만든 의병이 정미의병이다. 이 의병들은 이름도 정했죠. 13도 창의군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모군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후에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프랑스군은 스스로 철수하였다. 병인양요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요. 그냥 이름만 잘 여기 나와 있는 용어만 잘 해석해도 여러분들이 다 서양 애들이 일으킨 소란이에요. 소란. 그러니까 누가 프랑스군 서양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1884년도에 급진계합파 김옥균이 아까 우리가 이제 김옥균 같은 급진계합파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었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러면서 소극적인 개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급진계합파 김옥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정치적인 변이 갑신정변이고요. 자, 갑오개혁은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면서 우리나라 그 일본의 압력으로 개혁을 한 것이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양요는 186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자, 자유시천변. 자유시천변 뭘까요? 자유시천변은 1921년도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 참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당시 소련, 러시아의 자유시로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믿었던 러시아가 배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을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병인양요. 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6번.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역은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이다. 조선과 청은 모호한 영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909년 일본은 모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간도 협약이죠. 예, 간도입니다. 간도. 거문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1885년도에 영국 애들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것이고 강화도 잘 알 것이고 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이제 지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통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보통 우리가 연해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해주와 만주 사이에 있다 해서 여기를 간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원래 영토인데 청나라 애들이 얘들이 이제 여진족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 요 동네 살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자기 민족의 발상지다 해가지고 자기 땅이다라고 우겨댔어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게 어떤 교재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조선과 청이 협의를 해서 세웠다. 아니에요. 청나라 애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청의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동으로는 토문강, 그 다음에 서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동으로는 토문강, 서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딱 보고 나서 조선에서 이 토문강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이 토문강은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송화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근데 이제 청나라 애들은 웃기지 마. 이거는 두만강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문강이 이 송화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강이다. 그러면 간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때에도 여기에 관리를 파견해서 우리가 계속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청나라하고 둘이서만 우리나라 싹 빼고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간도 청나라 거 해! 딱 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뭐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철도 부설권을 얻었습니다. 철도 부설권. 이 만주에다가 철도를 놓는 부설권. 이 철도 의미가 뭐죠? 침략의 수단이죠. 이것이 바로 간도 협약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7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재정. 이게 1899년도에 9번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광무개혁 1897년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 암원이라는 곳에서 했죠. 어디입니까?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8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뭐 한 것은 옳은 것은 적당한 것은 남자.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실시한 통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기억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1운동으로. 3.1운동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19년도 3월 1일 날 일어났죠. 자, 이 3.1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 이런 것을 했어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와, 이게 억압하니까 오히려 조선인들은 더 들고 일어나는구나. 안 되겠다.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신문도 만들 수 있고 뭐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했던 20년대. 그러면서 뒤에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 이간질시켰던 것이죠. 친일파들 엄청나게 양성을 하고. 자,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1965년도에 당시 박정희 정부하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1910년도 우리가 국권을 강탈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죠.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거 맞는 내용이죠. 헌병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이 1910년대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9번.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질문.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기억은 독사신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일제의 역사 왜곡이 심한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상고사, 그러니까 조선상고사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어떤 역사들 있죠. 이것을 서술했어요.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선생님. 백남원 선생님은 마르크스 경제학이죠. 그래서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적인 요 역사 사관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체했다. 스톱했다. 너희 나라는 발전하지 못해. 근데 그것을 반박했던 분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선선 선생님은 누구예요? 해그 특사죠. 그다음에 장전 선생님은 시리아 방송대국 을사늑약 때 1905년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시리아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다가 기재했던 그런 분이고요. 자,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독사신론. 독사신론은 당시 신문에 연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갑오개혁 이후 법으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인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있었다. 기억은 이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형평, 저울이죠. 저울. 저울처럼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저울처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해달라. 균형을 이루게 해달라. 차별하지 말아달라. 사회적 차별하지 말아달라. 누가?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설은 누구죠? 설은 첩의 소생들을 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향리는 조선시대 때의 향리는 육방관속들, 이방, 예방, 사또 밑에 얘네들 얘기하는 거고, 고려시대 때의 향리들은 그 지역에 자기 지방에 있는 중소지중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른바 이 백정들이 형평사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 21번. 두 사람의 대화에 해당하는 역사 사건은 여자.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어. 딱 해버렸어요. 뭐예요? 봉오동 전투죠. 네,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자,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의 권율 장군이고요. 명란대첩은 잘 아시는 거고, 광성보 전투는 뭐예요? 광성보. 이거 알아야 되겠죠. 1871년도에 신미양요 일어나죠? 신미양요 일어났을 때에 미군을 물리쳤던 전투가 바로 이제 광성보 전투다. 그래서 우리는 봉오동 전투를 골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2번. 다음 중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광복군이에요. 예, 한국광복군 언제 창설됐어요? 1940년에 창설이 됐어요. 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국내 진공작전.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대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대. 이 한국광복군이 청산리 전투 했어요? 여러분들 이 광복군하고 독립군하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독립군은 뭐고 광복군은 뭐예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도에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이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부대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여러 개의 독립군들이 많았어요. 그럼 청산리 전투는 1920년도 10월에 김전일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죠. 이 부대 이름 잘 알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평양 전쟁에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네.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공동전선을 전개했다. 그래서 얘도 맞고 광복군들 다 했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북로군정서군이 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23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고자 나철, 오기오 등이 조직했다. 와, 이거 바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의 때. 그렇죠?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철, 오기오는 이른바 오적 암살단, 이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 오적 암살단이 뭐예요? 을사오적을 죽이는 거.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단군 숭배 사상을 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단군을. 그래서 이 종교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나 이랬을 때에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가. 이 종교는 바로 뭡니까?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주 연해주의 일대에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대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부대가 누굽니까? 바로 김좌진 장군의 뭐라고 그랬죠? 북로군정서군이라고 그랬죠. 청산이 됐죠. 네.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했던 것이고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칭한 것이고 천주교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 시험 문제 정말이에요. 자, 24번. 기억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에 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정부를 이끌면서 헌법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바꾼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장면 총리 내각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잠깐 있었던 정부인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짜장면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장면 총리 내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까지도 이 정부 형태는 없어요. 의원 내각제죠. 자, 의원 내각제. 원래는 우리나라 다 무슨 제도예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지금도 그렇고요. 자, 의원 내각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의원은 무슨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죠. 내각은 뭐예요? 내각은 행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를 갖다가 우리가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이제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가의 3권이 뭐예요?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잖아요. 그죠? 재판하는 곳. 예. 이게 3권 분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다수당이 있죠. 다수당.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의 행정부도 자동봉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권 분립 체제예요. 이권 분립. 3권 분립이 아니라. 이걸 처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승만과 같은 이런 대통령들이 독재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그럼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못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16 군사정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붕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장면 총리 내각. 내각 책임제 1번 요거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에 1972년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의 원칙 제시. 마치 꼭 제가 쪽집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했던 거 다 나왔어요. 7.4 남북공동성명이죠. 1972년도에 있었던 우리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이 최초로 공동으로 성명을 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으르렁거리고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최초로 7.4 남북공동성명.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개 원칙입니다. 3개 원칙.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동북공정은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만주 쪽에 있었던 그런 그 역사를 자기네 나라로 편입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뭐 발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 지네 나라 역사로 만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을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예, 정상들이 최초로, 이것도 최초죠. 북한과 남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던 거. 그 다음에 애치슨 선언은 미국에 있는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신난다. 미국 애들이 빠졌다. 해가지고 6.25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회 2019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와 강의를 들으셨던 부분 수험생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아마 정말 만점 받으신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많은 수험생분들 계신다면 자신감 가지시고 정말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대에듀에서 한국사 최승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